짓눌리고 꿰뚫리고 불타고 기차에 치이고 잡아먹히고 지옥에 끌려가고 그냥 디즈니스러운 일들이죠. 오늘은 디즈니 악당들의 최후를 덜 끔찍한 순서부터 끔찍한 순서로 순위 매겨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간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죠. 여기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악당은 밤비의 사냥꾼입니다. 그에 대한 전설은 잘 알려져 있죠. 밤비의 어머니를 치명적인 한 방으로 쓰러뜨린 그 장면은 여러 세대의 아이들에게 충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이것이 정말 악하다고 할까요? 그는 먹이를 위해 사냥했을 뿐입니다. 밤비의 상실은 비극이지만 사냥꾼이 처벌받지 않은 점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트 여왕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트 여왕은 이상한 나라에서 목을 치라고 하는 자로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신하들은 그녀를 달래려 노력합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하트 여왕을 만나자 여왕이 목을 요구해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 병의 물약이 여왕의 본 모습을 드러내 그녀를 다이아몬드 2로 만들고 앨리스 앞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게 합니다. 하지만 물약 효과가 사라지자 앨리스의 이점도 없어지고 여왕은 다시 위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앨리스가 꾸며낸 꿈일 뿐이며 여왕은 이상한 궁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명이 기이합니다. 이제 피노키오의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디언과 어니스트 존은 사기꾼으로 결국 잔혹한 인형극단장 스트롬볼리와 쾌락의 섬 주인 마차꾼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쾌락의 섬은 못된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들어 노예로 파는 곳입니다. 그래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 악당들은 영화에서 운명이 밝혀지지 않아 부정의의 상징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악행을 멈추지 않고 피노키오의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피노키오 탈출이 그들에게 유일한 타격이에요. 저는 이 악당들이 존윅식으로 응징당하는 소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해봤어요. 이런 의미로 목 없는 기사도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칩니다. 이 유령 같은 존재는 지역 민속인물로 처음에 의심하던 이카보드 크레인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카보드 크레인은 목 없는 기사를 보고 겁에 질려 달아납니다. 영화는 이카보드의 최후를 밝히지 않고 그가 다른 가족과 피신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결말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원작의 증거들은 브론본즈가 헤드리스 호스맨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전설로 이카보드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헤드리스 호스맨은 살인자가 아니라 위협의 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도망친 마지막 악당 그룹으로는 세라 이모와 사이 그리고 엠이 있습니다. 세라는 오직 자신의 조카와 고양이들에게만 애정을 쏟고 레이디 같은 개들에게는 깊은 경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반감으로 사이와 엠은 집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책임을 레이디에게 떠넘깁니다. 세라는 레이디에게 입마개를 씌워 내쫓고 이로써 다음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세라가 아기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녀의 행동은 레이디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데 한몫합니다. 장남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라나 말썽꾸러기 둘 모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적어도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계속 그 집에 머무릅니다. 이제 패배한 채로 떠난 등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악당들은 무사히 빠지진 못했지만 대체로 기가 죽어 떠났습니다. 루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게스턴의 충직한 부하지만 상사처럼 극적인 운명은 맞지 않습니다. 총 습격에 실패하자 그는 마을로 쫓겨갑니다. 게스턴의 예스맨인 그는 명령만 따랐고 처벌도 가벼운 꾸중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담 밈입니다. 아서를 집에 가던 뒤 멀린이 그녀에게 마법사 결투를 신청합니다.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멀린의 감기에 걸려 말리 고린토메트로시스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한 운명은 아니며 단지 몇 주 동안 아픈 것뿐입니다. 적절한 약을 복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악당들보다 훨씬 편합니다. 진정한 디즈니 상징 악당은 판타지아의 체르노보그입니다. 그는 디즈니 세계관의 최종 악당으로 체르노보그는 발드 마운틴의 어둡고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합창배가 나타나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등불을 흔들 때 체르노보그는 산속으로 물러납니다. 그는 죽지 않고 그냥 하토픽 옷차림을 한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10대처럼 투덜거리며 산속으로 돌아가 산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괜찮아, 체르노보그.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어. 이제 페니의 스튜디오 에이전트는 안 나와. 그가 히피적인 프로그램 볼트를 살리려 했지만 탐욕스러운 전략으로 결국 재앙이 닥쳤습니다. 페니가 잃어버린 개로 힘들어하는 걸 외면하고 그는 볼트를 겁 많은 대체견으로 바꿔
혼란과 비극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혼란 중에도 그는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분노한 페니의 어머니는 그를 쫓아내고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외계인 이야기, 변신 등으로 프로그램을 살리려 했지만 볼트의 열성 팬들도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지고 볼트까지 행방불명되면서 이 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영화 이후의 스폰지밥을 어설프게 따라하려는 것일 뿐이죠. 10년 뒤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긴 힘들겠네요. 에드가르 발타자르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확실해요. 그는 고전적 악당으로 마담 봉파밀의 유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사실을 살펴봅시다. 마담은 자신의 재산을 고양이들에게 남기려고 해요. 그 고양이들은 심지어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에드가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돌봐온 탈뭉치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팀벅 같은 곳으로 쫓겨나 벌을 받는다고요? 네, 좀 심한 것 같네요. 틱톡, 후크 선장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 해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시끄러운 알람 시계가 아니라 피터팬 덕분에 손을 물어뜯은 악어 틱톡입니다. 네, 피터팬은 보통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은 좀 말썽꾸러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크 선장이 아이들을 끌어들이거나 죽음에 맞서게 하는 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크 선장을 위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는 그 집요한 악어를 피해 다니라 바쁘니까요. 너무 쉽다고 느낀다면 속편의 거대한 문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다는 그리 친절하지 않은 곳인 것 같네요. 악어와 문어가 쫓아오니 후크 선장은 이제 육지에서 새 직업을 고민해야겠네요. 이 사람은 자디가 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가볍게 넘어간 거죠. 부하가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죽였으니까요. 전 왕실 고문 이즈마를 조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불복종으로 해고당한 후 그녀는 그를 독살하려고 하고 그가 라마가 되었을 때는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가 등장해 쿠스코를 풀어주고 이즈마의 몰락을 이끕니다. 그 전에도 이즈마의 운명은 우주의 농담 같았습니다. 먼저 그녀는 고양이로 변해 꼼짝 못하게 되고 이어 크렁크의 다람쥐 스카우트에 끌려가며 마지막엔 콘도로와 굶주린 새끼들에게 쫓기는 토끼가 됩니다. 마지막은 이즈마가 크렁크 비서가 되는 겁니다. 에드가를 보고 좀 배우세요, 이즈마. 이제 포기하세요. 당신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있어요. 이제 디즈니 황금기의 고전 악당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 레이디 트레메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마더 고대 전 그녀는 최초의 나쁜 계모였습니다. 신데렐라를 하녀처럼 부리고 억압하려 했죠. 그렇다면 이런 나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수는 뭘까요? 원작 영화에서 그녀는 신데렐라를 잃고도 별다른 차별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며 신데렐라 3에서 다시 악역을 맡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작정하고 요정 데모의 지팡이를 훔치고 신데렐라와 아나스타샤를 바꿔치기 합니다. 착한 이들의 도움으로 아나스타샤가 실수를 바로잡고 레이디 트레메인은 결국 왕의 하녀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죠.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반전 악당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자면 바로 한스 왕자입니다. 이제 그의 악행은 반전도 아니죠. 계획은 안나와 결혼해 엘사를 제거하고 권력을 얻는 것. 정말 전형적입니다. 안나는 그의 계략을 간파해 한 방 먹이고 결국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악당들과는 달리 그는 어떻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만 이제는 말똥을 치우는 신세가 되고 말죠. 즉 그는 가혹한 운명은 피했지만 이제 호화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감옥에 갇힌 티어입니다. 감옥, 교도소, 지하감옥. 이 악당들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부 악당으로는 알라메다 슬림이 있습니다. 이 무법자는 매기, 그레이스, 미시스 캘러웨이 세 소영웅과 엮이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더러운 돈으로 패치 오브 헤븐을 사려던 음모를 막았고 그는 결국 보안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사례입니다. 소를 훔친 목장주부터 식민지 침략자까지. 다음은 레트클리프입니다. 겨울 소리처럼 차가운 심장에 식민지 정복자 레트클리프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보물을 얻으려 포카혼타스 같은 이들을 제거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존 스미스가 구하러 나서자 레트클리프의 부하들은 그가 진짜 쥐 같은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레트클리프가 왕과 왕비 앞에 서고 부하들이 모두 반대하니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게 확실합니다. 다음은 주토피아의 돈 베레더입니다. 비서복장을 한 이 양은 겉보기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이 탈복숭이 악당은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며 불쌍한 닉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상적인 콤비 닉과 주디는 교활한 여우조차 감탄할 만한 함정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탄원 대신 블루베리, 캐롯의 녹음 덕분에
베웨더의 음모는 새끼 고양이 실타래처럼 금방 드러납니다. 이제 그녀는 고급 사무실 대신 감방을 얻게 된 것 같네요. 정말 최악의 하루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단계의 가장 명확한 사례는 로빈 후드의 악당인 프린스 존, 히스, 셰리프입니다. 새 장난감을 얻은 아이들처럼 권력을 남용해 약탈과 고통을 줍니다. 그들은 다른 디즈니 명작의 악당 전술을 차용했지만 로빈 후드가 이기고 리처드 왕이 왕좌에 복귀하며 그들의 통치는 끝납니다. 로빈과 그의 동료들이 축하를 받는 동안 악당들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칭호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던져지며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은하계의 공포를 몰고 감옥에 들어오는 인물은 닥터 햄스터빌입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플리클리가 그랜드 카운슬먼과 대화할 때 배경에 닥터 햄스터빌 실루엣이 보입니다. 이 햄스터 외계인은 한때 전바와 파트너였고 전바와 함께 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외계인들은 감옥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이 박사가 영상통화를 하는 건 허락하지만 감옥에 머물도록 철저히 통제합니다. 은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다시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로이와 스티치에서 모든 리로이들과 함께한 그의 음모 이후 평유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훨씬 더 엄중한 감옥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서는 햄스터빌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리로이 복제들도 모두 가둬둡니다. 그가 탈출했다가 더 가혹한 감옥에 갇히는 스핀오프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릴로와 스티치 세계관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스티치가 일본 봉건 시대로 돌아가 사무라이와 친구가 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우리는 공식 디즈니 영화와 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다음은 로버트 켈러헨입니다. 요카이라는 가명의 이 교수는 딸 아비게일의 복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아비게일은 텔레포트 기술 시험 비행사로 임무 중 실종됐습니다. 그는 죽음을 위정해 히로의 형 타다시가 실제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는 그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베이맥스와 함께 아비게일도 구했습니다. 이제 로버트는 딸을 되찾았습니다. 야호! 하지만 그는 이제 막대한 재산 피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딸을 포함한 모두가 그가 얼마나 미친 광인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석방의 기회도 없이 남은 생을 최고 보안 감옥의 독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딸이 떠났다고 믿었지만 사실 딸이 잘 지내고 있었고 이제는 정말로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이 순위를 정신적으로 더 가혹하게 만듭니다. 다음 후보는 전세계 달마시안의 천적, 바로 크루엘라 드빌입니다. 계략이 들통나자 그녀는 광기에 빠져 물방울 무늬 그림에 집착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이용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녀가 결국 정신병원에 갇힌 점입니다. 이런 결말의 디즈니 악단은 드뭅니다. 이제 그녀는 악몽과 싸우며 달마시안 꿈을 피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얻었겠죠? 다음엔 고양이로 하세요, 크루엘라. 이제 그럼 살아남지 못한 악당들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인 카테고리는 추락입니다. 추락은 빠르고 깔끔하며 감히 말하건대 고전적인 죽음입니다. 다음으로 추락하는 악당은 퍼시벌 맥레치입니다. 이 사냥꾼은 코디를 강으로 유인해 악어에게 먹히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안나의 개입 덕분에 퍼시벌은 대신 물에 빠지게 되었고 위협적인 파충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퍼시벌은 다행히도 소총으로 악어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들이 물러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퍼시벌은 악어들이 폭포를 두려워한다는 걸 늦게 알아차리고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가려 했지만 결국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악어밥이 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제 겨울왕국 2의 르나르드 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과거 행동이 줄거리를 이끕니다. 그가 만든 댐 덕분에 그는 교묘하게 노덜드라족의 힘을 빼앗은 뒤 그들의 지도자를 배신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끝장내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전투 상처가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가스턴처럼 떨어지는 사람은 드물죠. 여러 명이 탈락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차례로 야수와 1대1 싸움에서 가스턴이 불리해집니다. 목숨을 구걸하자 야수는 기어가듯 마을로 돌아가 상처를 추스를 기회를 줍니다. 가스턴은 처음엔 받아들이지만 마지막에 야수를 배신합니다. 결국 야수가 고통스러워하자 가스턴은 비틀거리다 성에서 떨어져 해자에 빠져 죽습니다. 추락으로 책사하지 않았다면 곧 익사했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원래 그는 야수가 배를 구하려 쫓아낸 늑대들에게 찢겨 죽는 어두운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조차 영화에 너무 끔찍하다고 봤습니다.
그의 운명이 불확실하다면 눈에 그려진 해골을 보세요. 이 남자는 심바 아버지보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이른 농담인가요? 마지막으로 첫 라이온킹 악당 지라입니다. 이 암사자는 스카를 따르며 무리를 이끌고 프라이드록에서 심바와 맞서려 했습니다. 키라와 코브의 사랑으로 두 집단이 하나가 되고, 지라의 무리는 그녀의 프라이드록 반대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심바의 무리 쪽으로 돌아섭니다. 지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우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국 거의 떨어질 뻔하지만 날라가 그녀를 구하러 옵니다. 하지만 지라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헤이터스볼에서 올해의 헤이터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지라는 거센 강물로 뛰어들기로 선택합니다. 원래 버전은 자살처럼 보이지 않게 편집되었지만 그게 원래 의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두워서 지라를 추락 카테고리 최악의 위치에 두겠습니다. 하지만 추락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디즈니 악당들은 단순히 추락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추락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다른 일들도 겪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추락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말레피센트부터 시작하죠. 필립 왕자가 오로라를 깨우려 키스하러 오자 말레피센트는 지옥의 힘으로 그를 막으러 나타납니다. 말레피센트가 그를 덮치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 합니다. 필립 왕자에겐 피할 시간이 충분했으며 결국 남은 건 검은 천 위에 진실의 검뿐입니다. 눈을 가늘게 뜨면 말레피센트의 인간 형태처럼 보여요. 평범한 불이 지옥불로 변합니다. 클로드 프롤로 얘기해봅시다. 부패한 신앙 수호자 클로드 프롤로는 자신에게는 신이 부여한 권리로 판사이자 배심원이며 사형 집행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은 칼을 휘두를 때마다 펄프 픽션의 줄스처럼 성경 구절을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콰지모도에게 지옥에 빠뜨릴 거라 말합니다. 이에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불타는 호수를 즐겨라. 넌 그럴 자격이 있다. 뜨거운 불에서 미지의 차가운 바다로 우르술라의 미친 여동생 모르가나가 침몰하러 왔다. 너랑 우르술라 사이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 모르가나의 계획을 보면 트라이튼이 엄마 문제 때문에 우르술라보다 더 나아지려는 애를 곁에 두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트라이튼은 삼지창을 되찾자마자 그녀에게 질려버리고 그녀의 모든 계획을 얼려버리지. 그녀는 거대한 얼음 블럭에 갇혀 눈동자만 움직이며 차가운 바닷속 깊이 가라앉게 돼. 이 장면은 소름 돋아. 나는 깊은 바다가 무서워서 그래. 혹시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 있어? 탈라소포비아 검색해봐. 시간만큼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시간만큼 값진 죽음. 이 사악한 여왕이 첫 디즈니 악당으로 모두에게 죽음을 보여주러 왔지. 이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잘 알아. 화영심 많은 늙은 여왕은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어 마녀로 변장해 백설공주에게 독서과를 창문으로 건넸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계획 세울까? 참고로 백설공주는 비지니 공주 중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상황 파악해라. 어쨌든 일곱 난장이들은 이걸 좋게 보지 않았어. 그들은 사악한 여왕을 절벽까지 쫓아가고 여왕은 바위로 그들을 짓누르려고 해. 하지만 번개가 치면서 여왕이 놀라고 바위 발판이 부서지면서 그 노파는 떨어져 죽게 돼. 그리고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면 굴러떨어진 그 바위가 아마 그녀의 시신을 완전히 으깨버렸을 거야. 아, 그리고 그 독수리들 분명히 그녀의 시신을 먹어치웠지. 좋아. 이제 추락으로 인한 죽음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심각한 신체 피해 단계로 들어간다. 이 악당들은 끔찍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 세상에서 제거됐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야. 또 다른 불타는 충돌 장면 볼래? 그 비용을 낸 사람은 빌 사익스야. 이 악명 높은 고리대금 업자는 돈 못 갚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데 능해. 하지만 그가 기차 선로에서 잽을 쓰려 하면 업보가 쏜살같이 달려오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차가 정면 충돌한다. 솔직히 자동차와 기차가 부딪히면 항상 기차가 이긴다. 이번은 속편에서 죽는 가장 상징적인 악당 중 하나인 자파르야. 물론 자파르는 처음에는 지니 램프에 갇혀서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두 번째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 자파르는 마지막 알라딘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지니 램프가 파괴돼야 죽을 수 있었다. 야구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자파르는 알라딘을 죽일 때까지 안전했을지도 몰라. 다행히 야구는 알라딘의 신경 써 램프를 가져온 뒤 용암에 던져 파괴했고 영원히 옛 주인을 버리게 되었어. 죽음이라는 해방으로 그를 얼려버리는 거 알아? 그게 초창기 디즈니의 슬로건이었지. 그게 디즈니월드 미키마우스 동상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 말 인용하지 마. 다음 불쌍한 영혼은 우르술라야. 삼지창을 쥔 우르술라는
자연의 DJ가 되기로 하고 폭풍 속에서 소용돌이를 만든다. 하지만 에릭은 우르술라의 헛소리에 질려서 배를 빼앗아 임시로 창처럼 만들어 그녀를 향해 돌진해. 번개가 우르술라와 삼지창을 내리쳐 우르술라는 바삭하게 구워진 해산물이 돼. 알겠어. 기술적으로 그는 떨어져 죽지만 스쿠프는 추락사 규칙의 예외야. 그의 죽음은 이름만큼 독특하지. 우주로 추락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는 아니지. 그의 짐과의 대립은 우주선 내 몸싸움으로 번지고 인공 중력이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제니 생명줄을 끊자 스크룹은 광활한 우주에 표류하게 돼. 우주는 숨 쉴 수는 있지만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 태양 복사, 우주 파편, 블랙홀 위험까지. 스크룹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해. 에로우의 비극적 최후가 떠오른다. 확실하진 않지만 비슷한 결말이 예상돼. 분명한 건 우주는 퇴장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야. 다음은 뮬런이 샤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면이야. 그녀는 샤뉴의 멋진 코스염만큼이나 화려하게 그의 최후를 장식하지.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은 아마추어 폭죽 사고에서 영감을 받아 샤뉴에게 화려한 퇴장을 주기로 했어. 뮬런은 샤뉴를 망토로 감싸 탑 쪽으로 폭죽을 쏴 폭발에 노출시켜. 7월 4일처럼. 하지만 중국에서 폭발이 그를 집어삼키며 샤뉴의 공포시대는 끝났어. 그가 즉시 죽었든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았든 그의 패배는 확실해. 샤뉴는 과소평가된 디즈니 악당이야. 말도 거의 안 하고 중국을 침략해 설명 없이 그냥 폭발해버려. 그게 전부야. 킹 캔디. 한때 터보로 알려졌던 그의 오락실 지배도 막을 내린다. 그는 한때 자신의 게임에서 존경받던 지배자였지만 주목받으려 킹 캔디로 변신했다. 베멜로페가 자리 되찾으려 하자 히어로즈 듀티버그들이 난입해 혼란이 생기고 터보를 집어삼켜. 기이하게도 타보는 버그와 합쳐지고 랄프가 급히 만든 빛의 신호가 그의 최후를 불러오지. 자신의 최후가 될 걸 알면서도 버그에 잠식된 터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빛을 향해 돌진해. 이제 크론을 만난다. 그는 기억력도 사라진 공룡이다. 그는 약육강식만 믿고 알라다르의 동정심을 리더십 위협으로 본다. 좋아. 이제 비켜! 알라다르를 운명에 맡기고 혼자 나아가려다. 크론의 고집은 그를 육식성 카르노타우루스와 마주치는 산사태로 이끈다. 설령 그가 당장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더라도 그의 운명은 암울해 보인다. 공룡들의 잔혹한 세계에서 그의 최후는 거의 불가피하다. 그의 유해는 청소동물들의 자비에 맡겨진다. 다음은 마담 메두사입니다. 그녀가 직접 죽는 장면은 없지만 브루투스와 네로라는 악어들이 다가오는 걸 보세요. 그건 결코 좋은 장면이 아니며 그녀는 살아남지도 페니를 따라잡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녀가 힘만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과응보죠. 애완동물을 학대하면 결국 되돌아와 물어뜯는 법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장기기증자 마에스트로 포르테가 등장하는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야수가 포르테의 지배적 연주에 질려 결심하자 키보드 전사로 변해 조종 정치를 뜯고 포르테를 해방합니다. 포르테는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부서집니다. 이는 그의 장기와 피가 쏟아지고 온몸이 폭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살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장면들입니다. 이것들은 상상 가능한 최악의 죽음입니다. 엄마가 제일 잘한다더니 고델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죽는 법도 잘합니다. 모델은 라푼젤을 지배하려 플린을 찌르고 라푼젤이 복종을 약속해야 치교를 허락합니다. 플린은 고귀한 행동으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고델의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고델의 젊음 한 번의 가위질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폭염 속 바나나보다 더 빨리 늙어갑니다. 이상한 비유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탑 아래로 떨어지기도 전에 먼지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타노스 당하듯 사라지며 추락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금메달은 못 따도 살룩의 운명은 여전히 금메달 감입니다. 시선패권은 아니었지만 진짜 금에는 더 가까웠죠. 보물 사냥에 열정적인 그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해 미다스의 손길을 노리지만 전형적인 초보 실수를 범합니다. 그는 금고 손잡이를 잊고 바로 황금 악수를 시도하다가 순식간에 황금 문진이 됩니다. 그의 비명은 먹고 그는 겉도 속도 모두 생기 없는 황금 조각상이 됩니다. 그래도 금은 녹슬지 않죠. 다음 죽음은 늘 우리를 찜찜하게 했죠. 우기부기입니다. 우기부기는 고통을 즐기는 악몽 같은 존재로
마을 사람들이 무해한 공포를 즐기는 것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그의 사악한 게임은 희생자들에게 치명적 결말을 안깁니다. 하지만 잭이 돌아오자 상황이 바뀌고 우기는 도망치겨 허둥댑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자루가 없어진 우기는 아래의 용암 웅덩이 속으로 녹아내리거나 발에 밟혀 으스러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궁금합니다. 그는 으깨질 때마다 그걸 느꼈을까요? 우기가 벌레를 의식에 흡수하며 그 고통도 함께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운명을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유명하고 교활한 사자 스카 차레입니다. 그의 프라이드록을 차지하려는 계략은 신바가 돌아와 무파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면서 무너지고 그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가 땅에 떨어졌을 때 충격도 컸지만 뒤이어 벌어진 일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가스통처럼 스카도 야생동물의 분노를 겪는데 이번엔 하이에나들이 불길도 무시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은 아틀란티스의 티베리우스 로크입니다. 잊혀진 도시의 악당 로크는 탐욕과 부에 대한 갈망으로 광기에 빠집니다. 그는 동료를 위협으로 여겨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하려 하며 마일로에게 도끼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일로는 아틀란티스의 심장 조각으로 로크에게 반격해 그를 산산조각나는 결정화된 괴물로 만듭니다. 로크가 짐승처럼 집요하게 쫓아오지만 마일로는 그를 한 수 앞서 결국 비행선의 프로펠러 날로 그를 파괴합니다. 마지막 순간 로크의 몸과 정신은 수천 개의 결정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운명을 깨달은 로크의 비명은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제 두 번째 끔찍한 죽음을 맞는 뿔 달린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는 이 영화에서 더 어두운 분위기를 원했고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런 노력은 여기서 특히 뿔 달린 왕에게서 분명히 보입니다. 블랙홀 드론에서 군대를 일으키려던 그의 야망은 결국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탈인이 그를 블랙홀 드론 쪽으로 찾아 뿔 달린 왕은 콜드론의 힘에 갇혀 빨려 들어갑니다. 그의 피부가 몸에서 벗겨지고 곧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폭발합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결국 영원히 블랙홀 드론에 빨려 들어갑니다. 디즈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문 마지막 죽음은 제외입니다. 야생동물 사냥꾼 클레이튼을 잊을 수 없죠. 그래요. 이 남자의 죽음은 정말 완전히 미친 수준이었어요. 특히 디즈니 영화치고는요. 솔직히 저희는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야만적 사냥꾼 클레이튼은 사냥을 위해 어떤 일도 합니다. 이제 그의 표적은 타잔입니다. 클레이튼은 타잔을 잡으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추격 중 클레이튼은 덩굴에 걸려 벗어나려 덩굴을 베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클레이튼이 목에 감긴 덩굴을 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덩굴을 계속 자를수록 목에 감긴 덩굴이 더 조여옵니다. 타잔이 구하려 하지만 클레이튼이 덩굴을 너무 잘라 결국 추락합니다. 그가 떨어지는 동안 목에 감긴 덩굴이 점점 조여오고 땅에 닿기 전 빡! 목이 부러집니다. 더 명확한 장면이 필요하다면 배경의 번개가 클레이튼의 운명을 그림자로 드러내주죠. 이 장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연출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아닐 수 있지만 저 장면은 정말 정형적인 끔찍함의 예입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더 심해집니다. 오늘 마지막 카테고리가 남았습니다. 이 운명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악당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로 남겨져서 아마도 아까 말했던 달콤한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타마토아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개는 자신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자랑하는 걸 무척 좋아하고 자신만큼 화려하지 않은 누구든지 기꺼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껍질을 감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껍질이 더 이상 온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를 등을 대고 넘어뜨려 혼자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건 시시한 운명이지만 결국 더 치명적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움직일 수 없어 근육이 위축되고 금주림에 시달립니다.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감금의 예로는 정글북의 호란이 쉬역한이 있습니다. 소편에서는 화산의 절정에서 동상이 그 위로 넘어지면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는 화산 안에 갇히게 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음식과 물도 없이 뜨거운 용암과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채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마그마라고 해야겠네요. 산채로 묻히고 불에 타는 것과 비슷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마그니피코로 넘어가겠습니다. 킹 마그니피코는 로사스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을 위해 소원을 타락시키는 어둠의 마법의 맛을 본 뒤로 중독되어 더 강해지기 위해 소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는 소원을 타락시켜 힘을 얻고 그 힘에 중독돼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모두 힘을 합쳐 그를 무너뜨리자 그는 결국 감옥 벽에 남게 됩니다. 겉으론 달라 보여도 그는 결국 백설공주의 마법 거울이 될 운명입니다. 영화가 이 변신을 더 잘 설명하거나 그냥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에 갇히는 건 유쾌한 운명이 아니죠. 음식도 물도 와이파이도 없는 감옥보다 더 끔찍하죠. 통치자에게는 그야말로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결말이죠. 가장 끔찍한 디즈니 악당의 운명. 은메달은 하데스에게 돌아가야겠죠. 파괴를 즐기는 죽음의 신으로서 하데스는 적을 꽤 많이 만들어왔죠. 올림포스를 무릎 꿇리려는 그의 사악한 음모는 결국 그를 헤라클레스와 맞서게 만듭니다. 헤라클레스는 하데스를 스틱스강에 던져 복수하기도 합니다. 하데스 씨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던 영혼들이 모두 달려들었을 테니 경찰관이 감옥에 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여기는 말 그대로 지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영원한 고통의 운명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포 속에 가끔씩 제임스 오즈의 재치와 유머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뭘까요? 우리는 가장 끔찍한 디즈니 악당의 운명 금메달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닥터 파실리에게 주겠습니다. 맞아요. 다른 세계가 지옥일 거란 의견은 별로 놀랍지 않죠. 도적이 파괴되자 그림자 동료들이 그를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들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가 아무리 저항해도 열린 티키 입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결국 비명을 지르는 얼굴이 새겨진 묘비처럼 봉인됩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살아남았지만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세상 동료들에게 고통받도록 저주받았고 그의 형벌은 끝도 없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파실리의 박사의 죽음을 가장 끔찍한 운명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무섭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온 파실리의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정말로 사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악당이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즈니 최고의 하드코어 순간일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고 사막에서 산채로 잡아먹히고 표범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전쟁광들에게 집단 학살당하는 것. 디즈니의 주요 악당들만이 끔찍한 운명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디즈니 캐릭터들의 죽음을 덜 끔찍한 순서부터 가장 끔찍한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죽음들 가운데 가장 덜 불행한 결말을 맞은 캐릭터들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시 살아난, 즉 일시적인 죽음을 겪은 캐릭터들이 해당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중 가장 덜 끔찍한 죽음은 올라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진짜로 올라프, 겨울왕국 시리즈의 행복한 마스코트가 계속 죽어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소편에서 엘사가 얼어붙자 그녀의 마법이 잠시 사라졌고 올라프를 살린 마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올라프는 녹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생명 없는 눈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거의 걱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다음은 디즈니 역사상 가장 짜증나는 목소리 중 하나인 검은 가마솥의 거르기입니다. 하지만 짜증나는 목소리만으로 우리가 그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Oh, poor miserable Fergie deserves fierce smackings and whackings on his... 영화 초반 악마로 가득한 사탄의 성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작은 거르깃이 자신의 비겁함을 만회하고자 가마솥의 힘을 무력화하려고 스스로 희생합니다. 이로써 물 달린 왕의 언데드 군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거르기얼의 시신에 큰 손상이 없는 걸 보면 그의 죽음은 아마 빠르게 일어난 듯합니다. 주인공 일행이 가마솥과 맞바꾸어 거르기 그 수 있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도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 부문 막바지에는 헤라클레스의 단 하나뿐인 진정한 사랑인 메가라가 등장합니다. 신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만 그들이 불멸성을 잠시 잃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헤라클레스가 힘이 세서 기둥에 깔리는 걸 걱정하지 않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면 으깨졌을 겁니다. 이 말은 메가라가 그를 밀쳐내기 위해 희생한 것이 정말로 고귀했다는 뜻이고 그 결과 그녀는 꽤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메그를 구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스틱스 강에 뛰어들어 은혜를 갚았고 그 덕분에 신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메그도 구했죠. 깔려 죽는 것 치고는 그나마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진짜 죽음이 아닌 죽음을 경험한 캐릭터는
릴로와 스티치의 스티치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 일부에게 조금 놀라울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바로 DVD로 출시된 소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즈니 역사상 가장 가슴아픈 죽음 장면 중 하나가 나오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티치는 영화 내내 자신이 한때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에 대한 기억과 불안정함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오하나를 다치게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구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비행 중 결함으로 우주선을 섬에 추락시키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건 정말 암울하네요. 디즈니 영화가 아니었다면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음산한 죽음 장면 중 하나였을 거예요. 스티치가 진짜 우정의 힘으로 부활하는 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줄게요. 왜냐면 그 장면에서 울고 있던 게 릴라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말할게요. 아니요, 저 말고요. 플레이클리가 아기처럼 울고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저한테 말했거든요. 믿기 어려우면 직접 물어보세요. 눈물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다음 내용은 부활한 사람들보다 우리와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들은 자연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시작은 모아나의 탈라 해머니입니다. 디즈니 영화의 부모 역할에는 암묵적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시작 전에 누가 안 죽었다면 영화 중에 죽을 거라 확신해요. 모아나는 모아나와 그녀의 할머니 사이의 깊은 유대가 얼마나 큰지 금방 보여져서 시간을 끌지 않아요. 그녀만이 모아나가 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조상들이 항해자였음을 알려주며 모아나가 그 길을 따르도록 용기를 줍니다. 할머니는 초반에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모아나에게 자신의 길을 가고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놓으라고 격려합니다. 할머니는 바다 생물로 환생해 모아나가 힘들 때 다시 나타나 조언을 해줍니다. 정말 멋진 할머니네요. 죽음도 소녀 응원을 막지 못했죠. 다음은 그 부문엔 할머니만 있었군요. 넘어가죠. 이제 빠르고 덜 고통스러운 죽음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비중이 작았지만 포카혼타스의 정혼자 코쿰은 잊을 수 없는 결말을 맞았죠. 그는 포카혼타스와 존이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녀가 위험하다고 오해해 급히 달려가 구하려 합니다. 이는 그가 나쁜 남편감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오해는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토마스는 존이 야만인에게 공격당한다 생각해 친구를 구하려 필사적으로 그 야만인을 쏩니다. 존이 토마스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은 감동적이지만 매우 슬펐습니다. 코쿠는 좋은 사람이었고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워 고통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원 리더이자 타잔의 양아버지인 카르차크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타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아쉽지만 결국 크루차크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타전을 위해 총알을 맞을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타잔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죽기 전 리더 자리를 넘길 만큼 그를 인정했습니다. My son. 그가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하긴 했지만 코쿤과는 달리 총에 맞은 후에도 조금 더 오래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를 조금 더 낮게 평가합니다. 예상대로 이 장면이 나왔네요. 이제 밤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냥꾼에게는 스포츠나 장보기처럼 보여도 동물에게는 오직 공포입니다. 밤비와 어머니는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으로만 알려진 무서운 존재가 눈 덮인 숲에 나타나자 밤비와 어머니는 도망칩니다. 그러다 배경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그 결과 밤비의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지금까지 중에서 아마 가장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밤비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고 보호해야 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미 사슴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정말 이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한 부모의 죽음에서 또 다른 부모의 죽음으로 정확히는 둘이죠. 다음은 릴로와 스티치의 릴로와 나니 부모님입니다. 이 두 분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외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로 인해 10대 나니가 어린 여동생을 혼자 키워야 했죠. 비 오는 날 그는 운전을 나갔어요. 이 죽음은 겪은 방식뿐 아니라 남긴 것들로도 참혹했습니다. 오하나는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이들에게 스티치라는 아주 비전통적이긴 하지만 수호천사 같은 존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가 죽을 때는 항상 슬픕니다. 그 개가 로스코와 드소터처럼 부하라 하더라도 말이죠. 올리버와 친구들에 나오는 빌 사이크스의 개들은 결코 착한 강아지들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작은 애완동물을 죽이고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만약 망설인다면 그건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도 개이기 때문에 올리버, 도저, 그리고 친구들을 쫓다가 철로에서 감전되어 죽게 되는 장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류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쌍의 장어 부하들이 있습니다. 플로썸과 제썸은 아리엘을 연탐하고 엄마의 악행을 돕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걸지도 모르지만 우르슬라의 아이들은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르슬라가 이 둘을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소리를 질러도 중요한 일에는 기꺼이 도왔으니까요. 이들이 순식간에 죽은 건 단순한 이유 때문에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우르슬라는 내 아기들이라 부르던 애완동물을 바로 죽였습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어서 아무리 사악한 우르슬라라도 스스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르슬라, 넌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을 겪었으니 저 세상에선 원한이 없을 거야. 참, 파실리에 안부 전해줘. 자, 이제 진지해질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은 빠르고 쉬운 죽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들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어요. 도어 15, 즉 로빈슨 가족의 도리스는 순위 매기기 힘든 인물이었죠. 한편 도리스는 분명 순수한 악당입니다. 그녀는 인류를 없애고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려는 로봇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감정이 없어 그녀를 쓰러뜨릴 수단을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녀가 패배하는 방식은 정말 잔인합니다. 도리스는 순수한 의지력으로 쓰러집니다. 결국 도리스는 완전히 사라지고 적대적 인공지능이 세계를 점령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벨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은 어쩌면 레이의 시체에 소원을 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분위기를 해치고 싶진 않지만 그 남자는 닥터 파실리에게 밟혀 죽었어요. 벌레 입장에선 거인에게 밟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스폰지밥 영화에 나오는 빅과 부트처럼요. 이 장면이 이렇게 낮은 순위에 있는 게 정당한 이유는 그 장면의 데니스처럼 레이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가진 후에야 죽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는 하늘에서 아내와 재회할 수 있었고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덕분에 이 불쌍한 남자의 고통에서 잠시 마음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다시 하마다가 다음 차례인데 그게 그의 실수였죠. 하지만 요카이, 작가실에서 나가 감옥에 있어야 하잖아. 타다시도 많은 이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폭발하는 건물에서 타다시와 자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멍청이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도 타다시 같은 영웅을 불길에 내버려두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밤비 엄마 얘기는 했으니 이제 디즈니 죽음 논쟁에서 꼭 언급되는 또 다른 부모 무파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즈니 팬이라면 누구나 이 장면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겠지만 혹시 잊었었을까봐 말하자면 무파사는 신바를 누떼의 폭주에서 구하려다 필사적으로 시도하다가 죽었습니다. 다행히도 무파사는 이 과정에서 몇 번의 타격을 입긴 했지만 결국 신바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무파사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 협곡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의 형제가 완전히 배신하여 그를 발톱으로 움켜잡고 죽음으로 내던집니다. 무파사가 충돌로 즉사했을 수도 있지만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발레오는 누떼의 짓밟힌 추격과 형제의 배신으로 인한 감정적 충격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말도 못할 최후를 맞은 캐릭터들 차례입니다. 마지막 두 캐릭터는 바로 타전의 부모님으로 정말로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기 아들을 무사히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사보르의 손 아니면 발톱과 송곳니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사보르는 세이버처럼 날카롭다는 뜻이군요. 검치 호랑이도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니까요. 정말 영리한 이름이에요. 그 사실이 죽음을 더 소름 끼치게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한 장면 배경에 그들의 시신이 실제로 보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정보는 알아서 잘 소화해보세요. 이제 노트르담의 장례 종소리와 노트르담의 꼽추의 콰지모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의 죽음 방식이 우리 목록에 있는 다른 몇몇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 한 곳, 즉 교회에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다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 경찰을 가까스로 따돌린 그녀는 프롤로 판사에게 쫓깁니다. 프롤로는
그녀가 훔친 물건을 가졌다고 믿고 빼앗으려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계단 아래로 떨어져 뒤통수를 심하게 부딪혀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녀의 죽음은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그녀는 막 태어난 아기가 빼앗긴 직후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아들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마치 포로처럼 키울 프롤로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주 잔인했지만 이 죽음은 육체적으로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혹함의 동메달은 알라딘의 가짐에게 돌아갑니다. 불행하게도 신비의 동굴은 이 잔챙이 도둑가짐을 그저 한입거리 간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희망을 준 후 바로 그를 삼켜버렸죠. 동굴에도 제가 모르는 소화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명으로 미뤄볼 때 결코 아름다운 채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장군과 마을 사람들은 잔혹함에서 금메달을 따죠. 솔직히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샨유가 이 마을을 추적하는 방식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는 소녀의 인형을 발견해 서미와 머리카락을 조사하며 인형의 출처를 추리합니다. 이후 소녀에게 인형을 돌려주고 싶다며 불쾌한 농담도 합니다. 게다가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인형을 잃어버려서 슬퍼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인형을 그녀에게 돌려줘야겠어요. 나중에 그 인형이 완전히 파괴된 마을 옆 땅바닥에 놓여 있는 걸 보면 그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흔적의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곳의 남자, 여자, 아이를 모조리 일부러 죽였다는 뜻이에요. 리샹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며 헬멧과 검을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옆에 작은 여자아이 인형까지 놓여있으면 정말 이렇게 절망과 비극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디즈니 장면은 없다고 생각해요. 리샹 같은 영웅적인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가득했어요. 영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죠.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작은 단추는 인형들같이요. 샤뉴가 그 전까지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그 마을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습 공격을 당했죠. 처형당하고 애완동물로 전락하고 징후에 사로잡히고 감금되고 녹아내리고 그리고 무참히 짓밟혔죠. 비주니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비주니 채널 악당들의 최후를 가장 가벼운 차벌부터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결말까지 순위로 매겨보겠습니다. 모든 악행 후에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캐릭터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개과천선한 악당들입니다. 먼저 가장 덜 사악한 적 3명인 프라우드 패밀리의 그로스 자매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자매는 원작 시리즈에서 가장 불쾌한 캐릭터들 중 하나였으며 거의 모든 행동이 아이들을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페니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 친구들보다 더 그랬습니다. 저 아이들도 사실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을 언급해야겠지만 그래도 강탈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저희의 다행히도 부활에서 누군가 마침내 그들의 돈 내놓으라는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동네에 살며 랩 트리오로 활동하면서 이제 괴롭힘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처음에 돈이 필요해 괴롭힘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와, 캐릭터가 진심으로 교훈을 얻을 때 정말 좋죠. 게다가 그들은 이성을 만큼 파란 피부도 받아들였어요. 잘됐네요. 다음은 하인츠 두펜슈미르츠 박사입니다. 디즈니 채널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악당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솔직히 악당이라 부르기 애매해서입니다. 완벽해. 이제 나는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전체의 오줌을 쌀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그는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그곳을 절박한 위험에 빠뜨리는 발명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방식도 점점 더 기괴하고 때로는 유치해지긴 해. 하지만 두프는 만화 악당 중 가장 뒤틀린 기원 이야기를 가진 인물임을 기억해야 해. 진심으로. 시리즈 내내 그의 어린 시절 회상 장면 중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도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조금은 미쳐버릴 만한 이유가 충분해. 어떻게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언제 아는지 알아? 프로드워스를 팔 때야. 부모님이 딸을 원해서 억지로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혀야 했고 몇 시간씩 장원 장식 난쟁이처럼 행동해야 했고 심지어 자기 출생배조차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절대 나를 공공수영장에서 수영하게 하지 않으셨어. No. 그의 부모님은
자연의 법칙과 현실을 거스르며 그에게 힘든 어린 시절을 줬어. 반에서는 여름 마지막 날, 우리가 10년 동안 시리즈 피날레라고 생각했던 시즌4 피날레에서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줘. 야, 난 불태워하는 게 아니야. 바네사가 두프에게 그가 사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뒤 드펜 슈미르츠는 딸을 부양하고 그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악당 발명품 만들기를 영원히 그만두기로 해. 착한 사람? 나? 내가 그럴 수도 아마도 그럴 수 있겠지 나?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좋은 일을 하면서 그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지? 그러면 결말이 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테리, 메이저 모노그램, 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매주 함께 볼링을 치는 듯하다. 두펜 슈머츠는 평생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친구들을 마침내 찾았을 뿐만 아니라 3주 지역은 물론 때로는 시공간 연속체까지 위협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도 완전히 피했어. 그건 정말로 그에게 엄청나게 관대한 운명이야.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악당 중에서 그런 행복한 결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우리 모두 알잖아. 그건 바로 두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악당들은 킴파서블의 샤고와 닥터 드라켄이야. 이 둘은 보통 한 세트로 등장했지. 샤고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했지만 닥터 드라켄도 나름대로 꽤 위험한 인물이었지. 분명히. 내 업적에 대해 들어맞겠지. 미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군. 정말로 잘 모르겠어. 닥터 둔더. 그는 유치하고 옹졸했지만 이 과대망상광은 원하는 미친 짓을 할 만큼 머리와 자원이 있었다. 샤고는 11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그녀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일하는 매우 위험한 용병이야. 알겠어.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네. 놀랍게도 시리즈 마지막 회에서 두 사람 모두 죄를 속죄할 기회를 얻게 돼. 하지만 드라켄과 킴이 워망가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탈출해야 했고 결국 드라켄과 샤고 모두 세상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돼. 이건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고 미친 과학자와 거의 냉혈한 용병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야. 이제 다음 카테고리는 비슷하지만 이 캐릭터들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대부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조금 덜 만족스러워. 이 녀석들은 쉽게 빠져나갔어. 이제 매직하다 스펠 얘기하자. 원작과 리부트 모두에서 가장 인상적인 악당 중 하나로 모두 그녀가 첫 시즌 메인 빌런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을 거야. 야,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결말에서 그녀는 안타깝게도 브래드포드 버저드의 말에 불과해. 브래드포드는 나중에 이야기할게. 그녀와 다른 악당들이 오리들에게 패배하고 세뇌에서 풀려난 후 마즈카가 실제로 브래드포드에게 직접 복수를 하게 돼. 이것도 역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거야. 게다가 그녀는 오리들로부터 떠나 가족 싸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허락받아 이 목록에서 가장 쉽게 끝난 경우 중 하나야. 리부트에서는 캐릭터들에게 이상한 변화를 준 적이 많지만 두퍼스 드레이크만큼 크게 바뀐 경우는 드물어. 분명히 루이와 대조되는 인물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어린 시청자들에게 돈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이 조심하지 않으면 타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두퍼스는 원작 시리즈에서 삼총사의 친근한 동료였지만 리부트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기디언을 즐겁게 따라하는 코스플레이어로 바뀌었어. 그는 그냥 애일 뿐이야 라는 변명도 이 녀석이 부모를 하인처럼 부린 범죄를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 좋네. 루이는 자신이 외동이라고 거짓말을 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두퍼스의 미움을 사게 돼. 내 생각엔 그래. 루이가 두퍼스 카펫에 소다 한 방울만 흘려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야. 얘는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이크가 루이에게 온갖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에도 그 중에는 스토킹도 포함되는데 드레이크가 마지막으로 크게 등장하는 장면에서 루이는 여전히 그에게 사과해. 그 이유가 딱히 없다면 적어도 삼촌의 라이벌들처럼 평생 원수로 남지 않게 하려는 거지. 그리고 네가 좀 이상하고 괴상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몬스터 같은 애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안하게 생각해. 그 녀석은 사실상 주인공 중 한 명을 계속 괴롭히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가 동정받을 만한 유일한 점은 겨우 10살이라 앞으로 성장할 시간이 있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었어. 데이빗 자나토스는 가고일지의 다른 악당들만큼 사악하진 않지만
모범 시민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솔직히 말해 모든 사람을 이용할 거야.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이지. 헛수고하지 마, 허드슨. 죽음과 노화도 그만한 대가가 따르지. 하지만 절대 하지 않을 일도 있어. 예를 들어 데모나가 그를 이용해 인류를 돌로 만들려 했을 때 자나토스는 이를 막으려 가고일들과 협력했지. 그녀를 막으려는 거지. 네 계획이 먹힐 것 같아, 자바토스. 그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결국 인간과 가고일의 불화를 끊는데 도움이 됐다. 영원히. 왜 내가 너희 같은 존재를 살려뒀는지 궁금했어. 이제 알겠어. 가끔은 쓸모가 있더라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도 아니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건 사실이야. 이제 또 다른 초자연적 위협, 아메리칸 드래곤 제이크 롱의 헌츠 마스터가 등장할 시간이야. 이 사람은 디즈니 채널에서 가장 비열한 악당 중 하나야. 14살 로즈를 부모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했어. 네 부모님의 정확한 위치를 내가 알고 있다. 사실상 그녀를 협박해 아치텍 해골 수집을 돕게 하고 모든 마법 생물이 죽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려 했지. 그는 마법이 악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마법 생물을 없애려 하지만 본인이 마법을 쓸 때는 정당하다고 여긴다. 그런 위선은 디즈니 악당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인 것 같지 않아? 다행히 마지막에 로즈가 그를 기절시키고 그의 소원을 빼앗아 대신 모든 헌츠 클랜 멤버들의 죽음을 소원해.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소원을 받는 건 꽤나 충격적이었겠지만 그는 그때 기절해 있었으니까. 안타깝게도 아무리 악단이었어도 결국 평화롭게 잠들다 죽은 결말을 맞이한 셈이야.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일들을 얘기해보자. 이 녀석들이 좀 쉽게 넘어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어. 그들은 단지 그 죄로 죽지 않아도 될 만큼 운이 좋았던 거야. 정말 즐겁다고 하긴 어렵지만 기디언 글리플은 위어드 맥게돈 동안 꽤 괜찮은 성장 과정을 보여줬어.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빌 사이퍼를 도운 건 기디언에게 정말 비열한 행동이었어. 시리즈에서 저지른 다른 일들과 비교해도 그래. 너희 모두를 잡아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디퍼가 그에게 말로 설득해서 적어도 메이블을 위해서라도 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돕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일 생기면 빌이 나한테 뭘 할지 알아? 빌, 너는 뭐가 무서운 거야? 아니 그냥 이건 복잡한 상황이야. 그는 배신으로 인해 빌에게 심하게 벌을 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진심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더 이상 악강은 안 할래. 이제부터 나는 리틀 기디언 평범한 아이가 될 거야. 게다가 그는 아직도 예전 감옥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 감옥 죄수복을 입은 어른 남자들이 죄수복을 입은 아이와 어울리는 것만큼 의심스러운 건 없어. 키키모타가 다음이야. 불쌍한 키키모타는 만성 부하 증후군이라는 비극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 즉, 그녀가 아무리 힘을 잡으려 해도 결국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승진은 뭐야? 내 지휘 아래 누가 있는 거지? 그녀가 시리즈 내내 한 거의 모든 일은 벨로스 황제가 자기를 곁에 두게 하려는 수단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녀에게 길가에서 죽으라고 했다. 새로운 오른팔을 찾고 있어. 너를 내 오른팔로 두더니 차라리 내 팔 전체를 잘라버리겠다. 키키마라는 마지막 전투에서 편을 바꾼 뒤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에필로그에서 메토로뮤리 그녀를 감독하는 가운데 그녀가 도서관 박물관 동건설을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결말에서 그녀가 도운 덕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사회봉사로 형이 감형된 것 같아. 그건 황제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거지. 기꺼이 할 수 있어. 저기, 너희도 알지? 그녀가 아마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라는 거. 도서관이 무료 노동을 얻는 건 좋지만 그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알라딘의 악당 아바스마오를 이야기해보자. 자파는 비켜. 이게 진짜 악당 짓이지. 농담은 제쳐두고 아바스마오는 그냥 평범한 어설픈 도둑이지만 특히 집요하다는 점이 추가된 캐릭터야. 참. 예민하네. 그가 시리즈에서 겪는 최악의 운명은 결국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된 계략 때문이야. 어느 날은 체포되고 다음 날은 맞고 또 다음 날은 마을에서 쫓겨나. 피니와 퍼브의 미치가 이어지고 이 악당들에게 마침내 법적 처벌이 매려진다. 그에게는 고전적이면서도 시대를 타지 않는 처벌 방식, 소위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가 되어 세계를 지배하려고 시도한 후 그는 미프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일방적인 싸움에서 저지당하고 타임아웃, 즉 감옥형에 처해져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된다. 미프! 물론 이것이
그가 똑같은 일을 다시 시도하고 똑같은 처벌을 다시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마리오에게는 마리오가 있고 크림슨 친에게는 내가 친이 있으며 다크윙 덕에게는 맞아요, 내가 덕이 있습니다. 와리오는 이 그룹에 잘 안 어울리지만 뭐 어쨌든요. 네가 덕은 다크윙의 네가버스 대형 인물이고 오랫동안 그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크윙이지만 악단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만화에서도 너무 악랄해요. 한 번은 순위를 공공의적 2위에서 1위로 올리려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어? 토요일 아침 만화. 악당답게 대략 11분에서 22분 동안 소동을 벌인 뒤 그에 걸맞은 응징을 받는 게 거의 전부였죠. 나 다시는 잠을 못 잘 거야. 2017년 덕테일즈 리부트에서 이 친구의 흥미로운 설정이 공개됐어요. 내가 덕은 본래 배우 제임스 스타린이었고 다크윙 덕이 실제 영웅이 되기 전부터 PB에서 그 역할을 맡았어요. 잠깐, 저 사람이 누구죠? 드레이크 말라드가 역할을 빼앗자 지미 히어는 완전히 미쳐 내가 덕으로 숙적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의 범죄가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네요. 물론 그들이 원작 시리즈와 동일 인물이라 믿는다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더 재미있어요. 어린이 만화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작은 악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닥터 햄스터빌 차례고 그는 형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햄스터빌은 간투에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천재 악당이에요. 레로이, 훔치지 마세요. 레로이는 훈련되지 않은 눈엔 그냥 빨간 스티치처럼 보여요. 훈련된 눈엔 레로이가 햄스터빌이 세계 정복을 위해 군대로 복제하려는 빨간 스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념적인 미친 과학자답게 햄스터빌은 결국 범죄로 체포됩니다. 그가 수년간 저질러온 일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당분간 풀려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간투라는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동맹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투가 체포되면 햄스터빌은 끝입니다. 간투가 애니에서 영화보다 더 무능하게 나온 걸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을 다룬 또 다른 스피노프 시리즈의 악당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빅히어로의 켈러헨 교수는 디즈니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캐릭터 설정과 행동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될 뻔했죠. 그것은 죄책감을 덜려는 왜곡된 방식이었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재등장 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칼라한이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수의 대가로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형기 길이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범죄의 책임을 지고 히로에게 사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타다시는 당신을 용서하길 바랐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제불능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는 올바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 점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딸이 자주 그를 찾길 바랄 뿐입니다. 후회라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 악당이 있다면 분명 킹 안드레아스일 겁니다. 안드레아스가 악당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손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잔혹 행위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코어 모두에게 조종당해 재앙의 상자의 도움으로 다중우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자가 마르시에게 한 짓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버지와 코어에 맞서 싸우며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걸 믿지 마세요. 드디어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군요. 앤과 친구들을 도운 후 그는 엠피비아에서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농부로서 재건에 헌신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속죄하고 망가뜨린 것을 고칠 기회를 얻었지만 평생 심각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생 대부분을 자신의 것이 아닌 정복에 허비했다는 사실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결말을 맞은 캐릭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여기가 디즈니 채널이라 죽음이라는 표현을 꽤 넓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카테고리는 사실 아직 살아있는 한 캐릭터로 시작합니다. 바로 빌 사이퍼입니다. 정말 한심한 최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똑똑한 악당이 아주 뻔한 수법에 넘어갔다는 게 믿겨지나요? 바로 쌍둥이 형제 바꿔치기 말이에요. 빌 사이퍼가 스탠의 정신에 갇힌 건 한순간의 자만심 때문이었고 그는 스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녀석은 놀라 예술 스타일을 바꾸고 거꾸로 말했지만
그래도 스탠의 마지막 기습과 기억의 벽이 닫히는 걸 막지 못했어요. 빌이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여러 번 재등장이 암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온 빌의 책도 그 예죠. 하지만 빌처럼 진짜 위험한 존재의 세계 정복 직전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모든 걸 잃는 건 정말 잔인한 결말이죠. 그래서 빌이 완전히 죽진 않았지만 순위를 높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게 바로 내 행동의 결과인가? 다음은 알라딘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주요 악당인 모젠라스입니다. 알라딘의 어두운 대척점으로 그려진 이 남자의 밝은 점은 소름 끼치게 창백한 피부뿐입니다. 농담은 그만두고 이 남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양아버지이자 멘토였던 데스테인을 배신했는데 공정하게 말하자면 데스테인도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를 배신하고 블랙샌드의 지배자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스테인을 자신의 좀비 하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진지하지만 그의 유일한 약점은 마법의 근원입니다. 그의 힘은 데스테인에게서 훔친 마법 건틀릿에서 나오지만 결국 그 건틀릿이 그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네, 그 마법 손이 정말 거슬리네. 건틀릿의 힘은 계속해서 모젤라스의 몸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어서 그는 뛰어난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신체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토요 아침 만화식 악당 패배뿐 아니라 그의 첫 등장이 이야기를 어둠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끕니다. 모젤라스가 자신의 건틀릿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후에 있잖아, 나는 내 영혼을 네 몸으로 옮길 거야. 그는 알라딘을 납치해서 강제로 몸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계획이 좌절되자 알라딘이 마지막으로 그의 건틀릿을 훔친 뒤 그를 열기구에 태워 저 너머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이건 불공평해. 그가 좋은 쪽은 아니겠지만 저 사람은 거의 확실히 죽었어. 블라인드 이번은 그래비티 폴스에서 비교적 작은 악당 중 한 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킨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해. 그래비티 폴스 주민들이 이상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의 블라인드 아이 협회 때문이야. 그것은 보이지 않아. 이 사람은 기억 삭제 기술이 뇌에 큰 부담이란 걸 알면서도 많은 이들의 기억을 지웠어. 결국 그는 자신의 뇌가 지워지고 사실상 이름도 투트 맥범버스 나즐로 바뀌는 벌을 받았어. 그래, 나는 투트 맥범버스 나즐이야. 컴백, 투트 이스마일. 솔직히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생각하면 꽤 가벼운 형벌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면 솔직히 음유시인으로서 해롭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는 목이 잘렸어. 알겠어. 인생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 부문 마지막은 디즈니 채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악당 중 하나인 황제 벨로스다. 잠시 그를 동정한다면 벨로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전 이름은 필립 히트베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7세기 마녀 사냥꾼이 자신이 마녀와 악마로 가득한 세계로 오게 됐다면 당연히 망설임이 있었을 거야. 그래도 집단 학살보단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거라 확신해. 게다가 그걸 실행하려고 자연의 법칙까지 거스르고 팔리스만 지팡이의 마법을 빨아들여 수명을 연장한 것만 해도 그 자체로도 거의 확실히 마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다행히도 수년간 자신의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 끝에 시즌2 피날레에서 콜렉터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됐지. 너무 느려. 너희들도 느려 보여. 하지만 벨로스는 벽에 튀는 것뿐 아니라 헌터의 몸을 그릇 삼아 인간 세계에서 계획을 이루려 가까스로 살아남았어. 파워업한 루스가 그가 가장 강할 때 물리친 후 벨로스는 예전에 쪼그라든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 끓는 피를 견뎌야 했고 결국 이다, 킹, 그리고 레인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했어. 그건 정말로 통쾌했어. 온갖 마법 장난이 가득한 쇼가 옛날식으로 발바패며 끝나는 걸 정말 좋아하지.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면 걱정하지 마. 고통을 겪은 악당들이 몇 명 더 있어. 그 대사를 해볼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지. 디모나가 다음이야. 솔직히 이름에 데몬이 들어가면 악당이 들어가면 악당이 될 운명이야. 그래도 디모나는 항상 악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그녀는 자존심 강한 각오일 전사였어. 인간들이 그녀의 종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결국 와이번 클랜을 저주받게 만든 자신의 배신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미쳐버린 거지. 모든 인간들은 우리 종족에게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도 디모나는 결국 인간 대학살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오래 처벌받지 않아. 항상 법적 책임을 피해 빠져나가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디모나는 이 모든 걸 1000년 넘게 안고 살아왔어. 인류의 완전한 파멸. 인류에 대한 그녀의 집착적인 지모는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해왔고, 다른 인물들의 말을 들어보면 디모나는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결국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임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평생 그 길을 계속 걸을 거야. 그건 그녀가 자업자득이니 우리가 그녀가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리적 고통은 우리 최악의 적에게조차 바라지 않을 정도야. 다노캄의 동메달은 덕테일즈 리부트의 주요 악당인 브래드포드 버저드에게 돌아간다. 마지카의 마법으로 내려진 악명 높은 처벌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그녀는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능 없는 동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브래드포드의 운명에 대해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이 잠재적인 지배자를 단순한 애완동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아니야, 나는 악당이 아니야. 아니, 너는 절대 그렇지 않아. 아마 그녀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동물로 변하면 기분이 나아질지 궁금했던 것 같아. 이 운명을 받아야 할 남자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았을 거라 확신해. 디스펠은 오늘의 잔혹한 부문 준우승자야. 원래 덕테일즈 쇼에서는 그는 거의 개그 캐릭터에 가까웠지. 정말로 끝내주게 거칠어. 그는 여동생 마지카 디스펠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어. 마지카는 스크루지의 첫 번째 10센트 동전을 빼앗아 까마귀에서 원래 오리 모습으로 그를 되돌리고 싶어 했지.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자.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적 없었지. 그건 2017년 리부트가 나오기 전까지였어. 한 에피소드에서 포가 단순한 까마귀가 된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건 누이 마지카가 스크루지에게 쏜, 말하자면 마법 탄원을 대신 맞았기 때문이었지. 스크루지가 마법 총알을 마지카에게 돌려보냈을 때 포가 누나를 구하려 뛰어들어 그녀가 아무 생각 없는 동물로 변하는 걸 막았지. 내가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줄 모른다는 걸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이게 꼭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게, 포 역시 의인화된 동물을 동물적으로 바꾸는 데서 병적인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비극적 반전을 분명 더한다. 악당이 겨우 한 번 착한 일 했을 때 카르마가 혼내주는 걸 보면 정말 싫어. 하지만 포가 다시는 예전의 자신처럼 행동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누릴 수 있게 됐어. 크로메테우스 더 피어브링거는 아울하우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지만 정보는 가장 적은 단발성 악당 중 하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즈니 채널 악당 역사상 가장 잔혹한 운명을 겪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 우리가 아는 건 이 공포의 괴물이 헥스사이드 아래에 감금되어 있고 매년 힘을 되찾아 보일링 아일스에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위험한 초자연적 공포 이야기를 임시 고등학교에서 다루기로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운명의 날인 그롬에서는 소위 운이 좋다는 한 학생이 뽑혀서 고대 그롬미를 제압하고 내년까지 다시 봉인하는 역할을 맡게 돼. 1년에 한 번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끔찍한데, 그롬테우스가 변신하는 공포의 악마이기도 한 피멸자일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악화돼. 생각해봐. 만약 그게 피멸자가 아니라면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매년 한 번씩 다시 싸워야 할 정도로 가둬두겠어. 겉보기엔 무정한 괴물이라 해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 그러면 1년에 한 번 탈출 기회가 있지만 매번 무작위 아이에게 맞고 다시 잡혀 내년에 힘이 회복될 때까지 갇혀 있어. 게다가 이 녀석은 한 에피소드에만 등장해. 진짜